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우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대 문화사에 대해서 공부해 볼 텐데요. 들어가기 먼저 앞서서 여러분 혹시 문화사 좋아하시나요? 우리 한국사를 공부할 때 이 정치사만큼은 보통 다 잘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 역사의 흥망성쇠라는 이런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이겼고, 누가 누구를 배신 때렸고, 누가 누구를 정벌했고, 누가 누구한테 굴복하고 항복하고. 좀 재미있죠? 재미없나요? 전 재밌습니다. 근데 고대 문화사는 어떤가요? 정치사와 비교했을 때 스토리가 별로 없다고 느껴지십니다. 왜 정치사는 그러니까 이해하면서 암기가 같이 가는 건데 이거는 그냥 뭐 암기만 하는 거죠. 그 유물의 이름, 그 역사책의 이름, 역사책의 저자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이 고대 문화사를 금방 쉽게 포기해버리고 놓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고대 문화사는 정치사만큼이나 재밌어요. 물론 정치사도 재밌다고 제가 단언하진 않습니다. 정치사가 당연히 재밌죠. 정치가 얼마나 재밌어요 세상에.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문화사도 사실 스토리가 다 있거든요. 한국사에서 시험 출제할 때 그냥 여러분한테 수험생들한테 그냥 아무거나 암기해서 그냥 너 고통받아라 에라 이거 내라 뭐 이렇게 되지 않아요. 다 이야기가 곁들여 있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내고 스토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출제하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여러분한테 도와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한번 저랑 고대 문화사를 한번 재밌게 따라와 주셨으면 저는 아주 감사하고 아주 기쁠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먼저 고대 문화사 하면 큰 파트를 또 나눌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뭐 신라, 백제, 고구려 딱딱 이렇게 딱딱 나눠야 돼요. 딱 구획을 나눠야지 여러분이 공부하시기 굉장히 수월합니다. 먼저 고대 문화사 하면 불교. 불교 정말 중요합니다. 뭐 지금도 우리가 이제 불교 종교를 이렇게 대중화돼서 갖고 있는데 뭐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막 이렇게 있잖아요. 4대 종교에서. 근데 이 당시에는 이 불교가 거의 국가의 종교였습니다. 국가의 종교.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의 종교는 뭔가요? 기독교인가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의 종교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서양 세력에서는 이제 뭐 기독교, 천주교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이 시대 때는 어땠을까요? 국가에서 인정한 종교, 왕이 믿는 종교, 왕의 측근인 귀족들이 믿는 종교, 불교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려 때까지 중요합니다. 불교는. 조선 때 와서야 불교가 배척받고 좀 등한시되는 거지. 이때는 불교가 짱이었습니다. 이때는. 그다음에 교육 시스템이 어땠는지, 뭐 학교가 어떻게 있었는지, 뭐 그 학교를 만든 왕은 누구였는지, 역사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는 거죠.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국사를 공부하는 게. 한국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 지금 한국사가 있는 게 다 누구 덕분인가요? 최우승 덕분인가요? 역사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서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특히 조선시대가 한국사 수험 범위에서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조선 왕조 실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왕의 하루하루 일과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그래서 너무나 다 지역적으로 출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록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삼국시대, 이 고대국가, 신라, 백제, 고구려를 배우는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 때 만든 역사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 혹시 아셨나요? 삼국사기. 이 삼국사기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 현존하는 최고의 역사서입니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라는 뜻이죠. 현존하는 최고의 역사서라는 게. 근데 이 책이 고려시대 때 만들어져요. 선생님, 아니 그 삼국시대 역사서가 없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배우나요? 이 고려시대 때 이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이 삼국의 역사서를 고려시대에서 쓰는 거예요. 그 이름이 삼국사기입니다. 삼국의 역사예요. 삼국의 역사. 근데 이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이 고구려 백제 신라 때 썼던 역사서들을 가지고 참고를 어느 정도 했겠죠. 막. 그래서 이 책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 역사서가 그래서 진짜 중요한데 이 고대 문화사 역사서는 비중이 그렇게 낮아요. 이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이거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누구 집에서 역사서가 발견됐다, 뭐 어디 뭐 산에 갔는데 땅을 캐다가 갑자기 그런 역사서가 발견됐는데 이거 무슨 뭔지 모르겠다, 이거 고구려 역사서 같다. 그날로 여러분은 이 한국의 역사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역사서 없습니다 현재. 이런 거 안타깝습니다. 그 역사서 아무튼 공부하고요. 뭐 기록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책에 보면 뭐 고구려 어느 시대 때 어느 왕 때 쓴 역사 책에 있었다. 그 책을 참고했다.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 시대 때 어떤 역사서가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어떤 역사서가 시험에서는 어느 왕 때 어떤 역사서를 만들었다. 여기까지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뭐 활자를 어떻게 찍어냈고 그리고 천문 관측을 어떻게 했으며 뭐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고대 문화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고분과 건축입니다. 선생님 왜요?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죠? 방금 전에 역사서가 남아있는 게 없다니까요. 역사서가.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 고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추정할 수 있죠? 이걸 보고 추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남아있으니까. 이거는 글이 아니잖아요. 불로 태운 적 한 번에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각 백제, 신라, 고구려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후대에 발견하는 거예요. 누가? 고고학자들이. 그래서 우리 대학에 가면 뭐 조선사를 연구하시는 분 교수님들도 계시고 고려사를 연구하는 공부하시는 고려사를 공부하는 교수님들도 계시고 또 지금 현대사를 공부하는 교수님들 계시는데 이 고대사를 공부하시는 교수님들은 대부분 다 고고학자다. 이걸 찾음으로써 이 역사적 사실을 발견해내는 위대하신 분들이 바로 이 고고학자분들이거든요. 아주 고대사에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분과 건축이 가장 중요합니다. 선생님 고분이 뭐죠? 이 고분이라는 명칭이 뭐죠? 뭐 모를 수 있습니다. 이 고대 고분이라는 게 한자로 옛고자를 썼어요. 옛날에 분이 무덤 분자예요. 옛날 무덤이에요. 옛날 무덤. 그러니까 쉽게 고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자로 그냥. 넘어갑니다. 자 먼저 삼국시대 불교부터 제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시대 초기에 그러니까 통일신라 이전의 불교에 있어서만큼은 그 전에 등장하는 스님들도 있는데 그 스님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확률이 낮은 것뿐이지. 그런데 먼저 여러분이 한국사를 공부하시는데 이 격가지에 딸려있던 지엽적인 암기를 같이 처음 시작하시면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에 뼈대부터 담아야 돼요. 뼈대부터. 카테고리를 나누고 뼈대를 담아야지 그 다음에 이제 암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는 그 뼈대를 잡아드리는 게 이번 강의의 제 목적입니다. 먼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는데 이 고구려 때 이 불교라는 종교를 도대체 이 국가의 종교로 받아들이는 왕이 누구냐? 소수림왕입니다. 그게 소수림왕. 백제는 침류왕이고 신라는 법흥왕입니다. 선생님 눌주왕이 누군가요? 이게 불교라는 게 이게 받아들였다고 해서 바로 종교가 되나요? 만약에 지금 대한민국에 이 최우승이라는 위대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교주가 돼서 종교를 전파합니다. 사람들이 믿어나가기 시작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대한민국의 최우승의 종교가 최고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최우승의 종교가 생긴 것뿐이죠. 그죠? 근데 신라에는 이 눌지왕 때 이 불교를 받아들였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가 전래가 됐다. 이 신라라는 나라에 불교가 처음으로 왔어요. 근데 이 불교라는 거를 진짜 위대한 종교구나. 국가의 종교로 받아들이자라고 했던 거는 바로 이제 법흥왕이죠. 그 사실 소수림왕도 그렇고 침류왕도 그러는데 사실 불교를 전에 받아들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불교를 공인하는 왕들입니다. 국가의 종교로서. 이게 다 소수림왕, 침류왕, 법흥왕. 이거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눌지왕은 몰라도 법흥왕은 암기하시죠. 왜냐하면 법흥왕 때 이 왕실 불교로 이 국가 종교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혹시 이 세 왕의 공통점을 알고 계신가요? 제목 보세요. 제목. 왕즉불이죠. 삼국시대의 불교는 왕이 즉 부처다. 왕즉불 사상입니다. 왕즉불 사상. 삼국시대의 불교 자체가. 그래서 불교를 받아들였다는 건 뭐죠? 당연히 어느 정도 왕권이 강화되어 있어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왕이 부처라고 말하는 건데 내가 이 정치적 지도자이자 종교적 지도자이자 내 앞에서 모두 굴복하라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기반이 다져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수림왕 다음에 등장한 왕이 누구죠? 광개토대왕입니다. 내실을 다진 거예요. 불교로서. 왕권 강화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세로 뻗쳐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반대로 신라 때는 이 법흥왕 때 불교를 받아들이잖아요. 이 다음 왕이 누구예요? 신라의 위대한 정복군주 진흥왕입니다.
광개토대왕, 진흥왕 둘 다 아주 각 나라의 최전성기를 맞은 왕들이죠. 백제도 침류왕 때 최전성기 시대였어요. 4세기였어요. 4세기. 근데 다만 백제만 주의하셔야 될 게 백제의 최전성기를 맞은 왕이 근초고왕인데 보통 고구려랑 신라랑은 내실을 다져놓고 나서 외세로 뻗어나갑니다. 내실을 다진 소수림왕과 법흥왕이 있었기 때문에 외세로 뻗어나간 광개토대왕과 진흥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백제는 좀 약간 주의하셔야 될 게 백제는 근초고왕이 먼저 전성기를 맞다가 이때는 이제 불교가 아직 없었나 봐요. 공인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근초고왕 다음에 바로 등장하는 왕이 침류왕인데 침류왕 때 돼서야 불교가 공인됐다. 요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 삼국 다 모두 전성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등장하는 해량, 보덕, 노리사치기, 해량, 자장 있습니다. 이름만 한번 눈에만 오케이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거 지금 못 외웁니다. 이거. 고구려만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다 불교가 최고의 종교죠. 왕실 불교, 귀족 불교입니다. 그런데 이 고구려만 마지막에 가서 약간 불교가 주춤하는 양상을 보여요. 이유가 뭐냐면 정치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고구려의 마지막 집권자인 연개소문이 어떻게 집권을 했죠? 연개소문은 왕이 아닙니다. 그러나 왕보다 더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집권자였죠. 대망리지라는 자리를 자기 오르면서 연개소문은 기존의 왕과 기존의 귀족들과 대척점이 있던 사람인데 이 연개소문이 기존의 왕과 귀족을 몰아내면서 쿠데타로 집권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왕과 귀족들이 믿고 있었던 불교를 좀 이렇게 배척하는 그런 포인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연개소문 때는 불교를 배척하고 좀 도교가 진흥을 했다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끝납니다. 이렇게 문제라면 100점 맞아요. 이렇게 되면.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연개소문 때 마지막에 불교를 좀 배척하고 도교를 진흥했다. 왜냐하면 쿠데타로 집권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권력자들과는 다른 색채를 띄어야 하기 때문에 불교를 좀 배척하고 도교를 중시했다. 넘어갑니다. 자, 삼국의 불교 끝났습니다. 이제 통일신라의 불교입니다. 통일을 신라가 있으니까 통일신라라고 합니다. 줄여서 통신이라고 합니다. 통일신라. 통일신라 때부터는 승려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의 전면에 등장해요. 그 전에 승려 없었어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뭐 해량, 자장, 노리사치계 이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아주 중요했었을 거예요. 기록에도 근데 그러나 기록에도 많지도 않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승려가 바로 이 통일신라시기에 등장하기 때문이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한국사 시험 문제 낼 때 아무 생각 없이 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한국사 교과서를 만들 때 아무 생각 없이 있는 사실을 그대로 때려박아서 만든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현재 불교 있죠. 여러분 혹시 불교를 지금 우리 기득권층만 믿고 있나요? 여러분들도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믿을 수 있습니다. 이 부자 가난한 사람 차별 없습니다. 뭐 공무원 준비하시니까 뭐 1급 공무원만 불교고 9급 공무원은 불교가 아닙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만든 사람이 바로 원효거든요. 원래 안 그랬어요. 원래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삼국시대 왕즉불사상, 왕이 곧 부처다. 왕실 불교, 귀족화 불교 되면서 그들만의 불교적인 약간 양상을 띠거든요. 근데 원효랑 의상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승려가 등장하면서 이 불교가 드디어 대중 속으로 들어갑니다. 위대한 사람이에요. 특히나 이 두 분 중에서 현대 한국 불교를 추한국 불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원효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엄청 나오는 거예요. 고대 문화사에서 불교 나왔다 그러면 10중 8구 원효 문제입니다. 헷갈리라고 의상 문제는 곁들여서 내요. 제일 중요하신 분이에요, 원효가. 자, 또 재미로 깔고 가지 암기가 되니까 저기 재미있는 일화를 설명드릴게요. 삼국이 통일되는 시기쯤에 태어나신 분들이요, 다. 삼국이 통일되기 이전에 태어나신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분들이 살아계실 때 통일이 된 거예요. 통일신라가. 근데 원효랑 의상이란 분은 원효는 좀 약간 육두품 출신이었고 의상은 진골 출신이었는데 두 분 다 이제 승려가 됩니다. 승려가. 근데 나름대로 추정컨대 이 신라 시대 신라 내에서 원효랑 의상은 와 쟤네들 공부 진짜 잘한다. 이 불교라는 것 자체가 곧 학문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수능 봐서 서울대 가잖아요. 그 이분들은 이제 불교를 열심히 공부해서 인정받으면 지금 서울대 취급을 받는 거예요. 원효랑 의상이 서울대 취급을 받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쟤네는 이 신라 좁은 땅에서는 이 학문을 완성시킬 수가 없어. 다 가야 돼. 다른 나라 외국으로 가야 돼. 유학 가야 돼.
우리나라 공부 잘하면 보통 미국으로 유학 많이 가잖아요. 이때는 어디였어요? 중국이었죠. 중국이 최고의 중심지 국가였으니까. 원효랑 의상이라는 승려가 중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통일되기 전에 중국으로 가다가 이 고구려 군사한테 잡혀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살아남긴 남습니다만 1차 뭐 고구려 유학기를 실패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한 번 더 공부하러 가자고 도전합니다. 그때부터 2차 유학길이라고 하는데 그때 원효랑 의상이 두 분이 의합을 해가지고 같이 떠나요. 두 분이 되게 친했었던 것 같아요. 이 실제 나이도 원효가 의상 스님보다 몇 살 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그냥 호용호지하는 사이였던 거예요. 그냥 친했을 거예요. 같이 가는데 어느 날 원효랑 의상이랑 터벅터벅하게 유학길을 힘들게 가고 있었는데 뭐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걸어갑니다. 가고 있는데 비가 쑥 내리고 날씨도 어두워지고 언제 와가지고 늑대가 잡아가고 호랑이가 물어가도 이상하지 않을 날씨인 거예요. 지금 이 계절도 그렇고 지금 시간대가 그래서 아이고 형님 좀 춥고 배도 고프고 지금 가봤자 힘도 없는데 지금 못 걷고 날씨도 어두컴컴하니까 다음날 아침에 갑시다. 오케이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이 두 분이 쭉 가다가 이 자리에 누워서 이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날이 됐어요. 이제 의상 스님이 이제 원효랑 같이 일어나가지고 원효한테 말하죠. 원효 형, 오늘 아침 밝다. 출발하자. 갑자기 이 전날만 해도 당나라에 가가지고 야 우리 어떻게 공부할까 열심히 논의하던 원효가 갑자기 이럽니다. 의상 스님, 저 안 갑니다. 의상이 벙치죠. 왜 안 가요? 갑자기 이제 와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얼만데 안 갑니다.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라고 원효가 말하죠. 도대체 원효는 이 하룻밤 사이에 자고 일어난 것밖에 없는데 무슨 깨달음을 얻었을까요? 이때 등장하는 유명한 설화가 바로 원효대사 해골물이에요. 원효 스님이 의상 스님과 같이 밤에 자는데 거기가 무덤 옆에서 잤던 것 같아요. 원효대사가 밤에 잠을 자는데 목이 마른 겁니다. 목이 너무 타. 그래가지고 자다가 막 이렇게 옆에 뒤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밤에 어두우니까 보이지는 않고 뭐 잡히긴 잡히니까 뭐가 바가지가 잡히는 거예요. 보니까 물이 있네. 야 마시자. 꿀꿀꿀 마십니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물이. 원효가 말하기를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 물이 자체가. 와 이런 꿀맛이 있냐? 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납니다. 원효가 아침에 일어나 눈을 떠보니까 밝잖아요. 주변을 보니까 내가 어제 잡았던 바가지는 없고 웬 해골 바가지만 있는 거예요. 사람의 뼈 해골. 그렇죠. 원효가 먹었던 거는 해골 바가지 안만 담겨있던 빗물이었던 거예요. 해골물이에요. 해골물. 어제 그걸 마셨던 거예요. 원효가 그걸 보자마자 구토를 합니다. 으악 토를 합니다. 그리고 원효가 딱 깨닫는 거예요. 그동안 엄청나게 공부 엄청 해가지고 깨닫지 못했던 거를 이 한 방에 하루아침에 깨닫는 거죠. 내가 어제 먹던 물과 어제 먹던 물 내가 지금 본 물과 이게 다른 게 아니야 지금. 근데 어제 먹었을 때는 내가 엄청나게 맛있게 먹었잖아. 근데 오늘 해골물을 봤을 때 내가 토를 했잖아. 이 세상 모든 것은 내가 인간의 마음먹기에 달린 거구나. 그래서 원효가 일심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인간의 마음 하나에 있구나. 일체 유심조. 인간의 마음, 인간의 몸체, 몸 안에는 이 제 마음 한 가지만 있는 거구나. 이 세상 만물이 마음먹기에 따라 달린 거구나. 저 소름이 끼쳐요 지금도. 우리가 지금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잖아요.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 자주 하잖아요. 다 이분이 시작된 거예요. 이분으로부터. 여러분 지금 혹시 불행하세요? 진짜 불행한 거예요? 내가 불행하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불행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반대로 행복하신가요? 진짜 행복한 상황만 펼치나요? 인생 살면서 평생? 행복하다고 믿기 때문에 내가 이 생각으로서 통제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정말 원효는 위대한 스님이에요. 위대한 스님. 마음 먹겠다 달렸다. 이분은 큰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의상과 이제 다른 행보를 거쳐요. 이제 의상은 또 진골 출신이에요. 완전 귀족 중에 귀족 출신입니다. 둘 다 아주 위대한 승려예요. 신라에서. 둘 다 서로 인정하는 승려입니다. 또 서로. 근데 원효의 일생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원효는 깨닫습니다. 모든 건 마음 먹게 달렸다. 이 깨닫는 이후로 나서 내가 알던 불교는 기존의 불교와 다르다. 진짜 불교는 대중들의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인간은 왕만 부처가 되는 게 아니야.
일반 대중들, 일반 서민들, 일반 백성들, 천민들 다 부처가 될 수 있어라고 이제 더 나아가는 거죠. 원효는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원효는 스스로를 소선거사라고 하고 길거리에 나아갑니다. 길거리에 이거 깨닫는 이후로 나서 길거리에 나가서 춤을 춥니다. 노래도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그 유명한 노래가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뭐 이렇게 뭐 음은 틀렸겠지만 제가 이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대단한 거죠. 뭐냐면 불교의 대중화죠. 기존에 왕과 귀족들만 믿고 있었던 거를 원효가 드디어 백성들에게 쉽게, 백성들이 뭐 글을 알겠어요? 뭐 똑똑하겠어요? 귀족들보다 그 당시에. 근데 백성들이 쉽게 전파하는 거죠. 너네들도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쉽게 노래를 불러서 전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선거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불교는 속세가 아니잖아요. 그 속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불교가 산에서 이제 딱 스님들이 고행하는 건데 일반 속세로 나와가지고 거기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을 거사라고 하거든요. 그 자기는 스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일반적인 스님이 아니다. 그리고 허로 남루한 옷을 입고 거짓골 행세를 하면서 돌아다닙니다. 백성들에게 불교를 전파하는 거죠. 대단하신 분입니다. 자, 제가 육두품 출신인 거 설명 들었고요. 일심사성 설명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든 건 마음먹게 달렸다. 그 당시에 이 삼국시대 이 고대 불교에서는 각 종파가 엄청나게 나눠 있었어요. 지금도 종파가 여러 개가 있죠. 우리 지금 기독교도 많잖아요. 뭐 침례교, 장로교, 또 뭐가 있죠? 장로교,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 순복음교 뭐 각 종파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원효는 깨달았잖아요. 종파 다른 거? 야, 다 가봐. 다 하나야. 뭘 떠드냐 잘났다고. 다 같은 거야. 다 같은 말인 거야. 위대하신 분 아니 좀 박수를 맨날 볼 때마다 나 이분을 감탄합니다. 원효 보면서. 화쟁사상 봅니다. 투쟁하는 거, 서로 쟁쟁하는 거, 나누면서 좀 논쟁하는 거를 화합하자고 하는 거예요. 화쟁사상입니다. 화쟁사상. 여기서 시험용으로 주의하셔야 될 게. 이게 의상에 화엄사상합니다. 이 화자가 화자 들어가니까 화자 들어가니까 이렇게 융화하고 막 이런 거 아니야? 이 의상 선생님께서는 이 중국으로 가잖아요. 중국으로 가서 이 화엄종을 공부하시고 와요. 화엄종이라는 게 하나의 불교의 종파입니다. 그래서 이 화엄종을 공부해서 이 사상이 화엄 사상입니다. 한자로 달라요. 이게 이 화자랑 이 화자랑 다른 겁니다. 그래서 화엄 사상은 의상이고 화쟁 사상 이 투쟁하고 서로 논쟁하는 거를 이렇게 다 화합하자라고 했던 게 이제 원효입니다. 원효 다 일관성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또 이제 무해사상 이분이 어떻게 살았다고 했죠? 소선거사를 잘 스스로 칭하면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하고 노래 부르잖아요. 거리낌이 없죠. 뭐 이게 딱 정제돼 있나요? 딱 옷 갖춰 입고 딱 정제돼 있네. 거리낌이 없어. 이런들 어때? 야, 옷 뭐 중요해? 뭐 중요해? 뭐 내가 따뜻하면 되는 거지. 거리끼라 했잖아요. 거리낌이 없는 거. 거리낌이 없는 사상. 무해사상이라고 합니다. 무해사상. 다 원효 다 똑같은 한자 때문에 좀 어려운 거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일침사상, 무해사상, 화쟁사상 똑같은 말이야 다. 아미타 신앙이 더 중요한데 이게 좀 헷갈립니다. 자 보세요. 원효는 아미타 신앙이고 의상은 관음 신앙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냐면 이게 왜 또 이 내용이 있는 게 뭐냐면 원효는 이 불교를 누구한테 전파하려고 하는 거죠? 대중들한테 전파하는 거죠. 대중들이 지금 힘이 있나요? 지금 대중들이 지금 뭐 거의 부처님 행세를 할 수가 있어요? 왕이 부처인데 못하잖아요. 그래서 원효는 뭐라고 말하면 지금 현세는 너네가 복을 못 받아서 너네가 이렇게 사는데 나중에 너네가 죽고 나서 이 내세는 이 천국에 가면 너네는 부처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미타 신앙입니다. 아미타 신앙. 이 아미타 부처라는 게 부처 중에 부처가 여러 명의 종류가 있는데 그 아미타라고 하는 게 내세를 관장하는 부처거든요. 현세가 아니라. 그래서 내세를 관장하는 신앙, 아미타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의상은 뭘까요? 관음 신앙은. 관음이 이제 관세음보살이에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은 어느 보살이냐면 이 부처에서는 지금 현실 세계를 관장하는 부처도 있고 현실 세계 말고 이 천국으로 가서 관장하는 부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죠? 이 제우스가 있고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뭐 있잖아요. 그 뭐 저기 다 그 지하 세계를 관장하는 신들이 있잖아요. 이 불교도 마찬가지로 신들이 나눠져 있던 거예요. 근데 이 관세음보살은 현세를 관장하는 보살이에요. 현세 구복하는 거예요. 현재 살아있는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는 그 보살이 바로 관세음보살이거든요.
그래서 현세적인 거죠. 왜 그럴까요? 현세가 어때요? 왕과 귀족과 백성들이 서로 다 다르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사는 게 현세적인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그 현세적인 현세신앙, 관음신앙입니다. 이래서 아미타신앙, 관음신앙 이게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상 스님들도 의상 스님은 중국에 갔다 와서 어떤 행세를 보냐면요, 이 불교를 엄청나게 부흥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제자들을 길러냅니다. 왕에서도 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제자들을 엄청 길러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길러내고 막 하느냐고 책을 쓸 시간이 없었나 봐요, 별로. 그래서 이 저서가 많지가 않아요. 하나 화엄일승 법계도라고 하는데 쉽게 도가 그림 도자거든요. 쉽게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림으로. 뭐 약간 보면 뭐 한문 같은 거를 막 나열해서 좀 약간 그림화가 돼 있어요. 이게 보면. 근데 이분이 화엄종을 공부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상도 화엄 사상이고요. 그래서 이 화엄 사상에 대해서 쓴 글이에요. 그림이에요. 이게 화엄일승 법계도라고 합니다. 그게. 근데 원효께서는 책을 엄청나게 써요. 이 제자가 없으니까 좀 심심하셨나 봐요. 이분은 제자들이 많았잖아요. 제자들 교육시키냐고 바빴고, 이 제자들이 그냥 백성들이니까 백성들 하고 와서 집에 밤에 와서 책을 쓴 겁니다. 그래서 막 대승기신론서, 화엄경서, 금강산매경론, 시문화 쟁론, 이거 다 이거 4개 정도면 할 수 있죠. 더 쉽게 암기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것만 외우세요. 요것만 의상이고 나머지 책 나면 다 원효예요. 통일신라 시기에 다 책 엄청 쓴 거 보면 거의 다 10중 8구 원효입니다. 다 엄청나게 많은 책을 쓰신 분이니까요. 자, 통일신라는 그냥 여기까지 승려하고 넘어갑니다. 뭐 그 외에도 다른 승려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 토대를 잡고 나중에 공부하시면 됩니다. 통일신라가 신라를 정축으로 구분하면 상대, 중대, 하대로 납둡니다. 근데 이 상대 때가 이제 바로 삼국시대고요. 이 중대랑 하대가 통일신라 시기인데 그 중에서도 의상이나 원효가 바로 이 중대 시기였거든요. 바로 중대 초기에. 그러면서 이제 하대로 넘어갑니다. 왕권이 좀 약화되는 시기였죠. 정치사에서는. 이 하대 때 어떤 게 등장하냐. 종교 중에서. 불교 중에서. 이 불교가 있는데. 이 불교에는 종파가 크게 교종과 선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원효나 의상은 다 교종승려들입니다. 교종승려들. 하대에 선종이 들어옵니다. 이 한반도 땅에 이 선종이라는 게 들어와요. 좀 색깔이 달라요. 교종하고. 교종은 쉽게 말해서 그냥 좀 약간 공부를 좀 많이 하는 거예요. 글을 많이 읽고 깨닫는 거예요. 선종은 글이라는 게 뭔가 의의가 있어? 다 마음에 있는데? 좀 약간 원효스러운 면도 있죠. 선종이. 뭔가 있어? 야, 그냥 내가 깨닫고 실천해. 네가 착하게 살고 싶어. 착한 일을 해. 선행을 베풀어. 악한 일을 하지 마. 그러면서 깨닫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선종이거든요. 그래서 선종 때 선종이 상대적으로 교종보다 어떻겠어요? 백성들한테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죠. 쉽잖아요. 공부해야 되는데 여기는 교종은 공부 안 해도 된다며. 그러니까 백성한테 인기가 많은 거죠. 지금도 여러분 여기 조계종 아시죠? 조계종. 우리나라 최고의 종파가 조계종 아니에요? 불교에서? 들어보셨나요? 조계종? 이 조계종이 바로 이 선종이거든요. 물론 이때 만들어진 종파가 정계종이 아닌데 이게 계통이 여기 선종계통이라는 거죠. 조계종이라는 게. 자, 신라 정치사나 엮어서 보겠습니다. 신라 하대 때 하면 왕권이 강한가요? 왕권이 약한가요? 강한가요? 그렇죠. 약합니다. 그럼 지방에 또 호족 세력들이 어떻게 되죠? 들고 일어나죠. 그래서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하대 때. 하대 때는 나라가 그냥 개판이에요. 다 혼란기가 와요. 근데 기존에 왕실에서 믿었던 불교가 바로 교종이었잖아요. 그럼 호족들은 왕실과 다른 걸 대항하는 거잖아요. 다른 색채를 띠는 거잖아요. 그래서 호족들이 선종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좀 약간 왕실화 됐으면 좀 지방화가 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여기서. 신라 하대에 유행한 건 맞고요. 뭐 범랑이랑 도희라는 승려가 뭐 이렇게 선종을 받아들였고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깨달음이죠. 실천성을 강조한다. 호족 세력의 지지가 있다. 그래서 반신라적이다. 신라의 기존의 왕실 불교였던 신라에 대항한다라고 했던 게 바로 이게 선종의 기반입니다. 자, 불교는 여기까지 하면 기본 토대는 갖춘 거고요. 이제 학문의 발달 보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학교입니다. 학교. 여기 세 개가 나온 게 학교입니다. 학교.
여러분 현재 존재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 어딘가요? 뭐 사람마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최고라고 말할 수 없어요. 최고라고 칭은 하자 다. 딱 상징적인 대학이죠. 바로 서울대입니다. 서울대. 이 당시에도 다 서울대를 만들었었습니다. 서울대라는 걸. 아까 제가 불교를 받아들인 왕이 고구려에서 소스림 왕이라고 했잖아요. 내실을 다지면서 학교도 만들어요. 이분이. 태학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지금은 서울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제 장수왕대는 경당이라고 만들어서 지방에도 이제 학교를 다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끝입니다. 이거. 백제는 어떨까요? 백제는 학교가 있었을 거예요. 저는 있었다고 저는 감히 추정합니다. 단언합니다. 근데 기록이 없죠. 백제는 그 학교라는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시험에 따르게 나오는데 오경 박사, 의 박사, 역 박사가 존재했었다. 그래서 이 백제도 유교 공부를 좀 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거죠. 이 오경 박사라는 기록이 있는데 오경 박사가 뭔가요? 다섯 개의 경이 있습니다. 경전. 시경, 서경, 주역, 예기, 춘추라는 이 다섯 개의 경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경이라고 합니다. 이 오경에 통달한 사람을 오경 박사라고 하거든요. 지금도 우리 공부 많이 하면 박사라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이때도. 그래서 백제에서는 이 왕실에서도 이 다섯 개의 공부를 확실히 해놓으면 이 오경 다섯 개의 경전을 깨달은 통달한 사람 해가지고 오경 박사라고 칭한 다음에 이 막 제자들 키우게 하고 막 가르치게 했다고 해요. 그 오경 박사라고 합니다. 그 의 박사는 뭘까요? 의학 공부한 거예요. 역 박사는 역학, 하늘의 역학을 강사, 하늘의 역을 공부해가지고 박사가 된 사람이죠. 이렇게 박사가 돼가지고 뭐 나름대로 공부를 했을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신라 넘어갑니다. 신라는 학교가 나오는데 신라는 이 국학이라는 학교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왜 안 배울까요? 그렇죠. 통일신라식이기 때문입니다. 통일신라식이 신문왕 때 통일되자마자 등장하는 왕인데요. 이 신문왕 때 이제 국학을 설치했다고요. 그 삼국시대에도 학교가 있었을까요? 글쎄요. 기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신라는 이 화랑도라는 거 다 아시죠? 화랑도. 그죠? 그래서 화랑도라고 하는데 이 화랑이 이제 화랑의 우두머리죠. 화랑도의 우두머리를 화랑이라고 하고 그 밑에 우두머리 밑에 따르는 세력들을 이제 낭도라고 칭하는데 이 화랑이라는 게 이제 이런 집단이거든요. 청소년 집단이거든요. 청소년 집단. 쉽게 말해서 청소년 집단인데 이게 진흥왕 이전에도 있었어요. 계속. 근데 어느 왕 때 정확히 누가 만들었다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모임 같은 게 계속 있었나 봐요. 이런 귀족 사회에서. 그러다가 신라의 진흥왕 때 이 대대적으로 국가 조직으로 발전시켜요. 이 조직을. 이게 원래 있었던 조직인데 이 국가 대대적으로 발전시켜요. 그래서 이 화랑도 나오면 매칭시키는 왕이 무조건 진흥왕이에요. 시험에서는. 이 왕 때 돼서야 이거를 국가적 모임으로 뭐 증진시켰다. 그리고 여기서 뭐 교육을 많이 하고 뭐 불교적으로도 뭐 많이 교육을 하고 뭐 학생들끼리서 경쟁하기도 하고 뭐 경쟁 의식, 집단 의식 키워가지고 나중에 나라가 삼국 통일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이런 조직 화랑도가 되겠습니다. 신라입니다. 신라.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죠. 제가 통일신라 때 바로 등장하는 왕이 신문왕인데 국학이라고 해서 고구려 때 태학 설치했었죠. 신라 때는 이제 나중에 통일신라 되고 나서 국학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김대문, 강수, 설총이라는 뭐 유학자, 뛰어난 학자가 더 등장하는데 또 나중에 나옵니다. 그 최치원인 사람은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고대 문화사 파트에서 또 그 안에서 유학 파트, 뭐 학자 파트가 나오면 최치원이 10중8구로 시험에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이죠. 왜냐? 가장 똑똑하고 가장 많은 기록에 남겼고 특히 정치 활동도 했었고 이렇게. 진성여왕 때 신라 하대 왕인데요. 이 왕 때 나라가 개판이 되자 최치원은 심호십조라는 건의를 올립니다. 시급히 시행해야 할 조문 10개를 건의하는 거죠. 네, 진성여왕 때 받아들여지지 않죠. 그 신라가 망하는 겁니다. 최치원이가 이런 거 올렸었다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사서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죠? 고대에는 역사서가 없다. 그래서 고분과 건축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통해서 역사적 사실을 추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역사서가 진짜 없어요. 근데 어떤 역사책이 있었다는 또 기록이 있거든요. 고구려 때는 육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한 100여 권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정확히 언제 시대 때부터 만들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뭐 축적되어 왔었던 거예요. 계속 어느 왕 때 쓰고 어느 왕 때 쓰고 그러다가 이 영양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집권하고 영양왕 때 이문진이라는 사람이 이 유기 100권을 신집이라는 새로운 책으로 묶으면서 이 5권으로 만들거든요. 여기 또 시험에 나와요. 영양왕 때 이문집이라는 사람이 기존에 있었던 유기라는 책 100여 권이 있었는데 신집이라는 책 5권으로 묶었다라고 시험에 나오면 끝입니다. 백제 보겠습니다. 백제는 근초고 왕 때 이 박사 고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서기를 편찬합니다. 백제의 역사적 책 제목입니다. 서기. 고구려는 신집이고 신라는 책 제목이 국사예요. 국사. 우리 지금 배우는 게 한국사잖아요. 역사 국사. 나라의 역사 국사라고 합니다. 진흥왕 때 거치해보라는 사람이 책을 편찬하는 겁니다. 또 감이 또 오시나요? 그냥 외우면 또 재미없죠. 진흥왕 때 엄청 전성기였죠. 신라 때. 근초왕 때 아주 최전성기였죠. 이때 역사를 편찬하는 거예요. 전성기를 펼쳤으면 자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나라가 잘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역사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이렇게. 다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자, 유학자 보겠습니다. 유학자를 보면 책이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사실 기록에 남아있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다 사라졌어요. 이런 책이 있었다, 뭐 이런 글이 있었다라고 이제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름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간단하게. 김대문, 강수, 설총, 최치원. 최치원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 했죠,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뭐 김대문이라는 사람이 진골 출신인데 뭐 여러 가지 책에서 썼었고, 그리고 강수라는 사람은 사실 좀 약간 이제 외교관이었어요. 외교관. 뭐 외교관이 이제 학자이자 다 그랬었겠죠. 근데 외교관으로 굉장히 활약하는데 이 사람이 남길 글들을 보니까 다 외교문서예요. 다. 청방인문서. 세종무열왕 김춘추의 아들이었던 김인문이 있는데 이분이 당나라의 볼모로 잡혀가서 풀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청방해라, 청한다, 방해라, 방출해라, 인문이를 풀어줘라 라고 해요. 청방임서 쓰고. 외교관이었으니까 외교문서죠. 다음 서린기서. 이 서린기라고 하는 당나라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나당 전쟁 시기에 막 통일신라랑 당나라랑 막 전쟁하니까 그 당시에 그 당나라의 대장군이 서린기였거든요. 이 서린기에게 답한다. 다 외교문서입니다. 강수는 또 이렇게 따로 빼가지고 강수는 외교관이었으니까 외교문서를 썼구나라고 넘어가시고 나머지 책들은 다 최초를 찍으시면 돼요. 최초입니다. 다 과학기술 보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나라의 왕이 등장하거나 그냥 그뿐만 아니라 왕 자체는 누구죠? 다 하늘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옛날에는 내가 하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나를 따라 이런 뜻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왕만이 하늘을 관측할 수 있고 왕만이 하늘을 조사해서 기록에 남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우리나라가 자꾸 하늘을 관측하려고 하니까 중국에서 되게 싫어하죠. 중국이야말로 이 천자, 하늘의 아들이고 너네는 조선은 제후국이잖아. 우리 하늘의 아들인 나의 신하국인데 너네가 하늘을 관측해? 중국에서 싫어했었습니다. 근데 고대 국가에서도 이 왕들은 어쨌든 하늘을 관측했다는 것이죠. 이 고구려는 천문도라는 게 있었어요. 하늘을 관측한 그림이에요. 그림 천문도가. 그러다가 이게 조선 때 와서 태조 이성계가 요거를 보고 나서 와우, 거의 사실상 이걸 베낀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그림을 기반으로 해서 요걸 또 만들어요. 지도를 이렇게 하늘의 지도 만듭니다. 요것만 참고해서 넘어가면 됩니다. 고구려 때 천문도라는 이 하늘을 역법을 관측한 이런 기록이 있었다. 그리고 신라시대 때 첨성대는 선덕여왕 때 알려져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죠. 이 하늘 별자리를 관측하는데 첨성대라는 곳을 세워놓고 나서 거기서 관측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안타깝게도 정확히 어떻게 관측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 다 그렇게까지 세상에 기록이 안 돼 있었거든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뭐 하늘을 관측했을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인쇄소에서는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있습니다. 요거 사실 좀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이 전 세계에서 목판 인쇄물이거든요. 여러분, 글을 쓸 때 어떻게 쓰죠? 뭐 책이 있으면 뭐 책에 종이가 있으면 글자 쓰잖아요. 뭐 최우승. 근데 최우승이라는 글자라는 책을 만들었는데 이 책을 100명한테 전파해야 돼. 힘들어. 최우승. 써가지고 빼가 줘라.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뛰어난 발명품을 개발해요. 목판 인쇄물. 나무에다가 글자를 파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다고 먹을 칠해. 쫙. 그 찍어내. 먹만 칠하고 찍어내면 최우수의 글자가 막 찍히잖아요. 그 목판 인쇄물이거든요. 목판 인쇄물. 그러다가 시대가 발전돼서 고려 때는 활판 인쇄물을 나옵니다. 활판. 목판 인쇄는 큰 나무 판자에다가 글자 하나를 새긴 거잖아요. 이 활판은 다른 금속 활자라고도 하는데 이 조그만 거 금속에다가 하나하나 새겨요. 따로따로만 새겨요. 서로 장단점이 있죠. 그죠? 이게 단점이 뭐야? 목판의 단점은 뭐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데 이 책 쓰면 똑같이 최우수라는 글자가 이렇게 있으면 나중에 최만 필요한데 이 최를 필요할 때 최만 뺄 수가 없죠. 이 최우수라는 게 박혀 있으니까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최, 우, 승이 있으면 따로따로 글자를 서로 조합할 수 있죠. 그래서 우승최라는 것도 만들 수 있고 여기서는 여기 있습니다. 근데 삼국시대에서는 아직 이 활판 인쇄술이 나왔다는 게 없어요. 증거도 없고 기록도 없고 다 목판 인쇄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무구정광태 다른이 경이라는 게 보니까 와 이거 글자 종이로 써 있는 글자거든요. 아 이거 보니까 목판으로 찍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목판 인쇄물입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하나 격까지도 곁들이는 무구정광태 다란이 경은 현존하는 최고의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지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까워요. 이게 고려시대 때 직지심체유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활판 인쇄물이거든요. 금속 활자예요. 금속 활자로 찍어낸 거예요. 이 직지라는 책을 찍어낸 거예요. 근데 요거는 세계 문화유산에 있는데 요건 없어요. 안타깝게도 여기에는 기록 하나하나가 세세하거든요. 어느 왕 때, 어느 누가, 어느 정확히 언제 찍어내는 기록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런 기록이 없고 이게 중국에서 자꾸 자기네 거라고 우기거든요. 자기네에서 만든 건데 신라에서 그 수입해와가지고 자기네가 신라에 묻어놓은 건데 발견된 거다라고 우기거든요. 그래서 아주 논쟁거리가 있기 때문에 몰라 그 새끼 안 해. 그냥 그렇게 하면 안 해. 예, 안타깝게도 이게 세계 문화유산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안타깝습니다. 또 금속 기술에도 증거를 보면 다 증거품이죠. 칠지도라는 게 칼이 이렇게 있는데 이 칼이 좀 신기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있어요. 이 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창 끝이 7개가 있죠. 그래서 칠지도예요. 이게 백제에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 있습니다. 현재. 백제 근초광이 일본 왕한테 하사했다고 전해지죠. 근데 일본에서는 아직도 이거 우리가 만든 거라고 이제 오히려 우리가 옛날에 뭐 백제한테 갖다 준 거야 뭐 이렇게 우기기도 합니다. 이것이 근초광때 한 겁니다. 근초광때 백제가 일본에 하사한 겁니다. 그 백제에서 금동대학로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 있냐면 아직 부여에 있습니다. 부여. 그 당시에는 삽이라고 있었죠. 절이 하나 있었는데 능산리라는 절이 있었어요. 능산리절. 이름을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능산리라고만 말해요. 그냥 지역 이름이죠. 무슨 리. 이 절터에서 발견이 돼요. 와우. 제가 이 그림도 썼어야 되는데 이 향인데 받침대가 이렇게 있고 이 향에서 연기가 슉 나오는데 이게 왜 위대하냐면 중국에서도 향로가 있는데 중국의 또 향로보다 훨씬 크고 훨씬 정교하고 훨씬 세련됐다는 거. 그래서 시험에 나오죠. 이것도 시험에 단골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백제의 금동대학로가 백제 땅에서 발견됐습니다. 나중에 아주 위대한 거죠. 어디서? 부여에서. 그 당시엔 쌉이라고 칭했다. 부여라는 땅을. 그리고 통일신라 시기에는 성덕대왕 신종이 있는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에밀레종이죠. 에밀레 했다고. 성덕 왕이 있었는데 그 밑에 다음에 등장하는 뭐 경덕 왕 때 자기 전대 왕을 추모하기 위해서 엄청 위대한 왕이었어요. 성덕 왕은.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종 하나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절에 놓고 종을 좀 쳐야겠어요. 라고 해가지고 이 성덕대왕 신종을 만들어요. 이게 또 통일신라의 위에 아주 이 과학기술이 아주 정교함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소리가 아주 기가 막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소리에서 에밀레 소리가 났다고 하죠. 이것도 스토리를 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또 시간이 너무 갔다 또 이게 스토리가 생각되면 성덕대왕 신종을 만드는데 이거 잘 만들었어요. 뛰어난 장인들이. 종에서 소리가 안 나는 거야. 미치겠는 거야.
근데 지나갔다 어떤 명스님이 살아있는 아기를 이 종 안에다가 종을 아이를 같이 종과 녹여가지고 만들면 소리가 날 거다. 좀 잔인하죠. 그런 설화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그 뭐 신라에서 어떤 뭐 해가지고 우욕적 아이를 찾아가지고 그 아이를 종에 넣어가지고 같이 뜨겁게 막 해가지고 아이는 다 불 다 죽었겠죠. 뭐 아유 안타까워. 그래서 근데 그래서 에밀레 소리가 났다고요. 사람 소리가. 그래서 에밀레 종이라고도 하죠. 성독당한 신종입니다. 그게. 자, 최고 중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